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X입니다. 오늘 첫 영상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은행이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는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 내용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이었는데 미국 통화감독청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대규모 청산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나서 이때도 투자자 심리가 극도의 공포 단계에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은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내용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폭등을 이끌 아마 최고의 내러티브 후보로 사용될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갖는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무려 한 15년의 기간 동안 은행이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정부와 기업, 기관들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수했었죠. 근데 은행은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코인 시장이 4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을 하는 동안에 은행은 암호화폐를 한 개도 보유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공지의 내용처럼 은행이 암호화폐 보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이건 지금까지 기업과 기관이 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은행도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은행은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규정 때문인데, 정식 미국 은행은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미국의 회계 규정을 살펴보면 은행에게 있어서 암호화폐는 거의 독약이었습니다. 자, 미국 회계 기준상 암호화폐는 일단 무형자산에 속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즉시 손실을 반영해가지고 손상 처리를 하는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입한 가격을 그대로 두고 이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악화시키고 재무제표도 왜곡시키고 은행의 주가나 신용등급에는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회계상 은행의 가치를 낮추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 바젤위원회라는 곳, 바로 이제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은행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초국적 금융 조직이죠. 자, 얘네들이 이제 자산 위험도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위험 가중치가 1250%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만약에 1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면 12억 5천만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한편 이제 이번 미국 통화감독청의 11월 18일 공지 직후 바로 11월 19일 날 이 바젤위원회의 의장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시 자본규정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통화감독청의 공지 하루 만에 이 부분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금융 규제기관이 모두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이 가는 방향이 이미 일치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통화감독청이 올린 공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 가스 수수료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여 허용되는 활동을 촉진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예경 가능한 필요를 예상하는 네트워크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암호화폐 자산을 대차 대조표에 원금으로 보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잘라서 국가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을 원금으로 보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중간에 다 자르면 이 문구는 그러니까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정부의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사실 이 가스 수수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스 수수료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곧 퍼블릭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가스 수수료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내부 폐쇄형 블록체인,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는 이 가스 수수료라는 게 없습니다. 예, 불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스 수수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은행의 시스템이 사용하는 이 블록체인이 은행 내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가스 수수료는 곧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을 의미합니다. 소위 이제 인트라넷과 비슷하죠. 이제 기관들의 내부 폐쇄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스 수수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의 이런 가스비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스 수수료는 결국 이러한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을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 가스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반드시 그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은행을 자동차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를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가 필요하죠. 바로 이게 가스비입니다.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여기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고, 이 위를 달릴 때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통행료, 이 가스비라는 것이 바로 이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스비인 이더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죠. 은행이 도대체 왜 퍼블릭 블록체인을 굳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냐? 그 이유가 이제 현재 은행 외부의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금융 시스템은 은행만 제외하고 지금 모두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실물경제 토큰화 RWA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 같은 것들은 이미 토큰화되기 시작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여기 우리가 익숙한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체인링크와 같은, 그리고 아발란체와 같은 코인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는 이렇게 토큰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소위 월가의 전통 금융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 금융 시대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JP모건과 시티그룹, 그리고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이런 전통 금융기관은 이미 국채를 토큰화했고, 미국의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 그리고 이 금융기관, 규제기관들 SEC나 CFTC와 같은 이 미국의 전체 정부는, 금융과 관련된 정부의 행보는 이미 친암호화폐 노선으로 지금 변모를 해오고 있죠.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큰 흐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가의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일부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외부와 연결할 퍼블릭 블록체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외부의 시스템을 은행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미래 금융의 개념이 하나 탄생하는데, 바로 인터체인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 퍼블릭 블록체인의 연결 결합이 필요한데,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이것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블록체인으로의 이전 준비를 마쳤고, 이제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만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이 블록체인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바로 미국이 완전한 블록체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 은행만 전환이 된다면 미국은 모든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온체인화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번 미국 통화감독청의 공지는 미국의 은행을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 인프라 전체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블록체인화, 온체인화 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미국 금융의 온체인화는 달러와 연동된 모든 글로벌 금융이 온체인화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은행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미국이 이제 일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일부 알트코인을 소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지정했다라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가스 수수료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 은행이 투자나 시세 차익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면 그 사용료 지불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자, 은행은 문자 그대로 암호화폐가 필요해지는 거고,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암호화폐를 사서 써야 된다면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려워지겠죠. 결국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코인의 특정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인이 이제 좀 투기적인 자산이고 실사용 사례는 없는
심지어 이제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듣죠. 실제로 현재까지는 암호화폐가 이런 투기 기반 수요 그리고 거시경제의 유동성 환경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위험 자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행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해진다면 이건 말 그대로 실사용 수요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사실 공부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다룰 겁니다. 어쨌거나 은행의 진입은 암호화폐 수요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이 실사용 수요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암호화폐는 가격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의 수요는 블록체인 시스템상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거는 실사용 사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암호화폐에 대해서 만약에 은행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대중의 인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겠죠. 이게 바로 월가와 기관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챈 사실입니다. 암호화폐가 은행에 의해서 실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이게 당장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영상이 앞으로 계속 제작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 그리고 교통, 가스, 수도,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소위 사회 인프라라고 부르죠. 이 인프라는 사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수요는 유지가 됩니다. 반드시 써야만 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동이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또 너무 비싸질 수가 없죠. 인프라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거나 다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죠. 근데 금융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고, 이 금융 서비스는 화폐 발행과 금리라는 것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 금융 인프라 자체는 정부의 상시적인 보조금이나 지원, 가격 통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금융 위기가 오면 정부의 구제금융이라든지 돈을 찍어내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금융 시스템, 은행까지도 구제를 해주지만 이런 건 큰 위기가 발생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때 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금융 시스템, 이 금융 인프라가 가격이 아무리 비싸진다 해도 은행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 시장이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실사용 수요가 증가를 할 텐데 이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의 상승을 통제할 주체가 금융 시스템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방은 경직되고 고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감소하고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이게 은행에게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아무리 가격이 비싸져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은행 수요가 있더라도 이제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과 공급이 가변적인 자산, 알트코인과는 아마 근본적으로 수요 곡선이 달라질 텐데, 은행이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부족해서 오르고 알트코인은 사용돼서 오를 겁니다.
결국에 이 사용 프리미엄이라는 것, 은행의 채택을 받지 못하는 알트코인은 실사용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저시총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들 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있는 우량한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행의 사용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행이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무시했거나 원하지 않아서 이 시장에 무관심해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바로 기다려왔던 건 바로 이런 규제 해소입니다. 규제가 해소되기를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암호화폐가 바꿀 금융혁명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자, 이번 통화감독청의 공지는 이제 그 준비가 거의 끝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약에 은행의 모든 기능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 표현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제 먼저 깨달은 기업과 기관이 하고 있듯이 투기꾼이어서가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암호화폐 채택을 먼저 확신하고 또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그래서 은행보다 우리가 먼저 선점한 것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DA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MSCI에 편입해서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언론이 시끄럽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관들이 먼저 알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진짜 암호화폐의 지금 제도적 채택과 대중적 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은행이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도 아직 다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업과 기관, 정부, 이제는 은행까지 이 산업에 뛰어들 텐데 이런 산업을 부정하는 것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 공부는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심과 비판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 공부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트코이너들과 암호화폐 예찬론자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명확한 미래에 대한 겁니다. 이런 유명한 금융 기관들, 월가의 거물들도 처음에는 다 암호화폐를 부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를 부정하거나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늦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할 거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결국에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DAT 기업들, 이 기업들, 스트래티지를 비롯해서 DAT 기업들이 MSCI 편입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말 위기인가? 아니다. 그것이 완전한 호재라는 것을 제가 명확한 근거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